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 소스를 직접 다운받아서 빌드하고 데디케이티드 서버도 빌드해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과정 도중에 다운로드, 컴파일, 빌드 같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중간 영상을 자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식 문서에 있던 내용이나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공유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내용들도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빌드하고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빌드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원격인 AWS에 올려가지고 온라인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네 번째까지 따라가면은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작업들이 많아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거를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AWS에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무료 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이 T2 마이크로나 아니면 T3 마이크로라는 서버에서도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로 받을 수도 있고 리눅스 서버로 받을 수도 있는데 윈도우 서버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 다른 교육생 분께서 EC2 인스턴스에서 받은 걸로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인지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APK 라이라 샘플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윈도우 서버에서는 거의 서버가 실행이 안 될 정도로 구동이 힘들었고요. 그런 거를 리눅스로 빌드해서 리눅스 인스턴스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육생분들께서 리눅스를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저는 원래 윈도우에서 구동하는 방법을 그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성능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구동을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리눅스에서 구동을 하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리눅스를 안 써보시면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명령어를 직접 다 안 쳐도 되도록 이제 배치 파일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이런 배치 파일들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거의 바꿀 게 없고요. 이제 AWS 서버 주소를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환경 변수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 내용들을 이제 배치 파일로 만들어서 환경 변수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굳이 수정하지 않고 매번 그냥 바로 실행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눅스용으로 이제 빌드한 서버를 AWS 서버에 이제 자동으로 복사를 하고 이제 시작까지 시켜주는 이제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 변수들만 설정을 해주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알아서 과정은 다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은 저는 지금 AWS 한국 지역에 있는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오래 걸리진 않지만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잠깐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가 완료가 됐고요. 네, 이렇게 실행만 하면은 지금 이미 서버가 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빌드하는 곳으로 가서 이런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배치 파일도 제가 드릴 거고 여기서도 저희가 어느 서버에 접속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만든 뭐 게임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변수들만 설정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바로 실행해서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스탠드얼론으로 실행한 게 아니라 저희가 원격에서 AWS에서 동작하는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PC를 보시면은 뭐 서버 같은 게 따로 안 켜져 있죠. AWS에 있는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를 더 켜보면은 네, 이렇게 서로 같은 PC에서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격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딜레이가 없죠. 저는 지금 한국 지역에 있는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제가 나중에 유럽 지역에 있는 서버를 쓰면은 딜레이가 얼마나 생기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서울 지역을 쓸 수 있는지 몰랐다가 유럽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 그것도 네, 좀 너무 멀리 있는 서버를 쓰면은 딜레이가 심해서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까지 제대로 따라오시면 온라인으로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만들어 볼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선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왜 쓰는지부터 조금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거의 이 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거의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리슨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자신이 이제 같은 플레이어로서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다소 유리하다는 그런 점이 있죠. 유리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는 이제 뭐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같은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 플레이를 하면은 딜레이가 거의 없잖아요. 실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서버 자신이 리슨 서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서버이자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거의 없죠, 사실. 그런데 그 서버에 연결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딜레이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에서 진행이 되는 판정 같은 것들은 리슨 서버에 있는 플레이어는 그런 것들을 지연 없이 바로바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거나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유저들은 판정을 뭐 0.03초 아니면은 0.1초 정도 늦게 받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캐주얼 게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가 FPS나 TPS 같은 슈팅 게임에서는 이게 그런 빠른 판정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임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좀 유리한 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리슨 서버에서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라고 해서 당장이 서버로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용 서버의 역할만 하는, 플레이어가 아닌 서버의 역할만 하는 전용 서버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나머지는 다 플레이어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데디케이티드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이제 서버에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는 이제 원격에서 다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리스 서버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실행하면은 콘솔 창에서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는 그런 비주얼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로그만 엄청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서 월드를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비주얼 렌더링을 하지 않아서 그래픽 리소스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콘솔창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대규모 또는 빠른 판정이 되게 중요한 경쟁 게임의 이상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이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어차피 진행을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슨 서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리슨 서버는 플레이어 중에 누군가가 항상 리슨 서버로서 게임을 켜가지고 그 사람의 IP랑 포트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플레이어가 서버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누군가는 꼭 리슨 서버를 켜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IP랑 포트 번호를 알아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리슨 서버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문제는 리슨 서버로 구성을 하더라도 스팀 연동 같은 걸 하면은 스팀이 이제 IP랑 포트 번호를 몰라도 그거를 자동으로 중간에서 연결을 중개해주기 때문에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 방장 사기 같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리슨 서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빌드를 하시려면은 언리얼 엔진 소스를 직접 받아서 언리얼 엔진 자체를 빌드를 해서 써야 돼요. 저희는 언리얼 엔진을 컴파일된 바이너리만 받아서 에픽 게임즈 런처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에픽 게임즈 레포지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언리얼 엔진 소스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 소스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언리얼 엔진 자체의 소스 코드예요. 용량이 엄청 방대하고요. 이 빌드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요구사항 같은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200GB의 추가 저장 공간이 나중에 뭐 AWS 서버나 이런 곳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개발하시는 PC에, 현재 지금 프로젝트 개발하시는 PC에 200GB 정도 추가 디스크 공간이 필요해요. 제 빌드가 지금 용량을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은, 네, 지금 언리얼 엔진 소스 자체를 다운받아서 빌드를 한 상태인데 184G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엄청나죠. 그래서 디스크 공간이 조금 충분하셔야 이거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도저히 디스크 공간이 안 남으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SSD를 추가로 아마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184GB나 되는 이제 폴더에 있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저는 지금 인텔의 13700K CPU를 쓰고 있는데 제 PC에서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거를 다 빌드를 하려면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빌드를 하고 이제 거기서 동작할 클라이언트를 또 빌드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엔진 소스를 빌드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나 서버를 빌드하는 거는 모든 컴파일이 거의 다 그렇지만 처음 한 번만 되게 오래 걸려요. 이제 처음 한 번만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사항만 새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
말씀은 뭐 제가 처음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언리얼 엔진 소스도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클린 솔루션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컴파일했던 내용을 다 날리고 이제 다시 컴파일할 때 보통 그런 기능을 쓰는데, 그래서 클린 솔루션이나 리빌드 솔루션 같은 옵션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옵션을 실행하고 컴파일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언리얼 엔진을 컴파일하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컴파일을 거의 한 10번 내외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랜 컴파일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아마 CPU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뭐 9시간이 걸리거나 10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더 걸리실 수도 있어요. 엔진을 빌드 하시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개발이 잘 안 되는 날에는 그냥 그런 걸로 좀 시간을 때워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빌드를 실행시켜 놓고 주무신다거나 그러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진 소스를 빌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언리얼 엔진 에픽게임즈 레포지토리에 이제 접근을 하려면 등록을 해줘야 돼요. 로그인을 안 하고 등록하면은 이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에픽게임즈 깃허브에 등록하는 거를 구글에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페이지가 뜨실 건데,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 이제 계정 연결 페이지에 가면은 에픽게임즈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본인 깃허브 계정을 연동을 하시면은 이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접속하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면은, 언리얼 엔진은 버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릴리즈라는 걸 다운받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맞게 버전을 맞추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5.2 버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2로 진행을 했고, 5.3 같은 걸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눌러서 zip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깃허브 데스크탑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add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제 클론 레포지토리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본인 깃허브 계정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뭐 조직이나 레포지토리 같은 게 다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언리얼 엔진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에픽게임즈에 계정이 연동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에픽게임즈 언리얼 엔진 레포지토리가 뜨겠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어디에 저장을 할지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은 이제 저 레포지토리에 클론이 진행이 될 거예요. 클론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 제 PC에서는 거의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폴더 지정해주는 디스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GB 정도의 공간이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하셔야겠죠, 디스크를. 네, 그래서 클론을 진행하시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1시간 내외로 끝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클론을 한번 해보시고요. 클론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엔진을 클론을 다 받으시면은 네, 이제 이런 창이 뜨겠죠. 이제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을 클론을 받아서 저희가 똑같이 쓰는 것처럼 뭐 커밋하거나 이제 푸시하거나 그런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브랜치가 있어요. 아마 기본 클론을 받으시면 릴리즈로 아마 돼 있으실 건데, 여기서 이제 뭐 본인이 5.3을 쓰고 계시면 5.3을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5.2 버전이나 그런 걸 쓰고 계시면은 5.2 버전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이제 브랜치를 버전에 맞게 바꿔주시면은 이제 엔진을 빌드할 준비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클론된 폴더를 보시면은 아마 이런 파일들이 다 생성이 됐을 거예요. 클론이 돼서 다 받아지게 된 거죠. 그럼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 셋업 전 배치 파일이라는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언리얼 엔진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필수 프로그램들을 다운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도 제 PC에서는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이 이제 배치 실행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파일스라는 이런 배치 파일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언리얼 엔진 자체의 이제 솔루션 파일을 생성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런 게임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희 엔진 소스를 빌드해서 쓰면 되게 장점 중 하나가,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바이너리로 받아서 쓰면 비주얼 스튜디오 하나에서 프로젝트 하나밖에 못 열잖아요. 근데 엔진을 소스를 빌드해서 쓰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하나에 저희가 프로젝트 여러 개를 등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를 등록해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고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이건 되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을 하시다가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했을까 참고하는 용도로 저는 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엔진 소스를 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셋업 배치 파일을 하셨고 이제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배치 파일을 하시면은 이 ua5.sln이라는 솔루션 파일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거를 실행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디폴트 u 프로젝트 디렉토리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여시면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뜨게 될 텐데, 여기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저희가 아까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파일스를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 파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솔루션 파일에 포함될 프로젝트들이 어떤 폴더에 있는지를 정의하는 파일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엔진에 있는 소스 폴더나 프로그램스 폴더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굳이 여기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추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그냥 게임즈라는 폴더를 새로 추가를 해줘서 이 게임즈라는 폴더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담아주면은 이 폴더를 자동으로 읽어서 솔루션 파일의 프로젝트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즈 폴더를 추가하시고 저장해 주신 다음에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즈라는 폴더로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이거 게임즈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파일스 배치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솔루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시고,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UE5라는 이거를 저희가 빌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셋업 스타트 프로젝트라는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 되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는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뭐 이제 빌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F5키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이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드가 엄청 오래 걸려서 뭐 빠르신 분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리시는 분들은 10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5 키를 눌러서 빌드를 진행하고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은 굉장히 길 거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누르겠습니다. 네, 빌드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릴게요. 네, 저는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 빌드가 완료되면은 가장 처음 뜨는 창이 저희가 언리얼 엔진 처음 설치하고 실행했을 때랑 똑같은 창이 떠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이죠. 네, 똑같은 창이 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금 진행한 과정은 언리얼 엔진의 소스 자체를 가져와서 언리얼 엔진 자체를 빌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했을 때랑 똑같은 창이 뜨는 거죠. 저희가 직접 이거를 빌드를 했다는 것만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히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드 퍼슨 3인칭 템플릿을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올리는 걸 해볼 거예요. 이 창이 뜨시면은 게임즈에 서드 퍼슨 누르시고 네, C++ 해주시고 네, 시작 콘텐츠는 포함을 해서 디렉터리는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클론을 하고 이 폴더에 클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게임즈 폴더를 추가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게임즈 폴더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myts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로 생성을 할게요. 저희가 엔진을 설치해서 이 과정을 했을 때는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은 자동으로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시작이 되진 않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프로젝트로만 추가가 되고 언리얼 엔진이 켜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게임즈 폴더에 이제 넣어주시면은 언리얼 엔진을 직접 소스를 빌드해서 하면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제가 생성했던 myts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클릭을 하시고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빌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 프로젝트로 알아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엔진을 빌드 하시다가 중간에 오류가 나셔서 이제 컴파일이 중단이 되거나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그러셨을 때는 뭐 낙심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컴파일이라는 건 거의 다 그렇지만 실패한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앞에 컴파일한 게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언리얼 엔진을 기본적으로 잘 쓰고 계셨으면은 아마 .NET 프레임워크나 그런 문제는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엔진을 빌드 하시다가 오류가 나시면은 그런 것도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진 빌드가 완성이 됐고 이제 예제 프로젝트도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5를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저희가 빌드한 언리얼 엔진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쓰는 창이랑 완전 똑같죠. 네, 그래서 뭐 거부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엔진 자체를 새로 아예 빌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쓰고 계시던 뭐 에디터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레이아웃, 언리얼의 뭐 레이아웃 같은 거를 그런 걸 커스텀해서 쓰고 계셨으면은 그거는 새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엔진을 설치해서 쓸 때랑 다르게 저희가 빌드한 언리얼 엔진이니까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실행이 끝났고요. 그럼 여기서 실행하면은 똑같죠. 네, 이렇게 뭐 예제 맵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이 예제 프로젝트를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빌드하는 것만, 제가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을 하면은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맵스 앤 모드스라는 게 있죠. 여기서 어드밴스드를 누르시면은 서버 디폴트 맵이라는 게 나와요. 그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면은 어떤 맵으로 처음 시작이 될지를 이제 정해주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본인의 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서드 퍼슨 맵을 기본으로 선택해서 여기에 바로 접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해줘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를 이제 노드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긴 플레이 이벤트를 가져와 주시고, 여기서 게임 유저 세팅스라는 노드가 있어요.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리밋이란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세팅스라는 노드가 있어요. 대충 이게 어떤 걸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플레이할 때 프레임 레이트를 제한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거를 왜 해주냐면은 저희가 에디터에서 쓸 때는 윈도우를 뭐 한 3개 정도 켜도 문제가 없잖아요.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하나에서 포커스를 해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다른 데서 프레임이 낮아지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왼쪽 상단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창들이 프레임이 낮아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죠. 근데 이거를 빌드를 해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요, 한 창에서 포커스를 한 상태에서는 다른 창들이 프레임이 되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커스된 창이 모든 성능을 다 잡아먹어서 프레임 제한이 없어서 프레임이 막 400, 500까지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한 창에서는 플레이를 할 때 프레임 FPS를 이제 60 정도로 제한을 해주셔야 그 한 창이 모든 자원을 소모를 하지 않아서 다른 창들도 같이 부드럽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디버깅이 편하도록 그냥 ESC 키에다가 게임을 종료하는 노드를 연결을 시켜 놓겠습니다. 네. 에디터에서 해줘야 될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디터를 닫고 폴더로 가셔서 이 프로젝트 폴더로 가볼게요. 여기서 소스 폴더로 보시면은 이 타겟 파일들이 있죠.
이 타겟 파일을 복사를 하셔서 이 두 개를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하나는 PS 테스트 서버 타겟이 될 거고요. 하나는 PS 테스트 클라이언트 타겟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으니까 얘를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추가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소스에 클릭하시면은 이제 add에 existing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파일들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방금 복사해서 생성을 해줬던 타겟 파일 두 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추가가 됐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기본 타겟 파일 복사한 거라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수정해 주셔야 될 거는 클라이언트에서는 클래스 이름도 ESTS 클라이언트 타겟으로 바꿔주시고요. 생성자 이름도 바꿔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겟 타입을 정하는 이런 코드가 있어요. 기본은 원래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는 똑같이 클라이언트로 바꿔주시고,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타겟 파일은 이제 설정이 다 됐고, 서버 타겟 파일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서버에서도 아까 클라이언트랑 진행했던 거랑 똑같이 state 서버 타겟으로 바꿔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서버니까 타겟 타입을 서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보다 조금 더 서버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명령어를 코드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서버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선언 위에 이런 코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클래스 선언 위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 두 개 코드도 복사를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shipping 모드로 컴파일을 해도 체크 명령어 같은 거를 사용을 할 건지 그런 옵션인 것 같고요. 이제 아래 옵션은 이게 중요한 게, 이 코드를 안 넣어주면은 저희가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콘솔에서 실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콘솔에서 로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옵션을 넣어주셔야 저희가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을 해도 이제 로그가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겟 클라이언트랑 서버 타겟 파일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에디터를 닫으시고 저장해 주시고, 여기서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파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해 주시면은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그런 솔루션 파일들을 한번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료가 됐고요. 이 엔진 소스 받아서 빌드하고 이런 내용들은 되게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많이 있으니까요.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글을 참고하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러면 클라이언트랑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빌드를 하거나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아마 이런 설치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NET 데스크톱 런타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나는 데스크탑 런타임이 아니라 그냥 런타임을 받아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해봤더니 그냥 런타임을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 .NET 데스크톱 런타임을 받으셔야 패키징 같은 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플랫폼에
64비트 클릭하셔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리눅스에서 데디케이트 서버를 실행하는 것도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이 언리얼 엔진의 디벨로먼트 리콰이어먼트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뭐 네이티브 툴체인, 뭐 버전 히스토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본인 언리얼 엔진 받으신 거에 맞게 5.3이나 5.2나 이런 거에 맞게 뭐 실행 이런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랑 리눅스는 다른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눅스용 데디케이트 서버를 빌드한다고 해서 리눅스를 설치해서 하기엔 좀 번거롭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윈도우 플랫폼에서 리눅스용 빌드를 컴파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이제 약간 플랫폼을 넘나들어서 컴파일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바이너리를 컴파일하는 거죠.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게. 그래서 본인 엔진 버전에 맞게 이런 이제 C랭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설치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셔야 나중에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데디케이트 서버 빌드를 컴파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크로스 컴파일 툴체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고, 크로스 컴파일 툴체인도 설치가 됐으니까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파일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이거는 많이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래 걸리는 과정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UE5 솔루션 파일을 한번 열어줄 거고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에디터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빌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에디터에서 데디케이트 서버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저희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이 점 3개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스탠드얼론으로 실행할 건지 아니면 리슨 서버로 할 건지 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모르는 옵션이 하나 더 있었죠. 플레이 에즈 클라이언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이 데디케이트 서버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눌러주고 실행을 하면은 엔진 내부에서 데디케이트 서버가 실행이 돼서 동작을 하고요. 저희가 모르게. 그리고 저희는 그 엔진에서 실행하고 있는 데디케이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제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 3명 중에 누구도 서버가 아니고요. 서버는 지금 엔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3명은 다 클라이언트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전용 서버라서 플레이어가 서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 클라이언트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 넷모드를 플레이 에즈 클라이언트로 해주시면은 엔진이 저희 모르게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을 해서 나머지는 다 클라이언트로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에디터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빌드를 해서 AWS에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랫폼스라는 이 메뉴를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리눅스에서 컴파일 할 수 있는 크로스 컴파일 툴체인도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셨으면은
이 플랫폼에 뭐 리눅스나 리눅스 ARM64라는 이런 옵션도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이 옵션이 안 생기셨으면 아마 다시 설치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윈도우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에 커서를 올리면은 저희가 아까 클라이언트랑 서버용 타겟 파일을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 파일이 추가적으로 뜨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를 먼저 빌드를 해볼 거고, 클라이언트를 제가 방금 눌렀고요. 그리고 저는 테스트 모드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테스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 패키지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이 패키징이 실제로 진행돼서 저희가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는 exe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도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PC 기준으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빌드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를 누르겠습니다. 폴더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패키지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 저장을 저는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로그가 뜨면서 패키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영상을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클라이언트 패키징이 완료가 됐고요. 이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엔진 빌드랑 마찬가지로 처음만 오래 걸리지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사항들만 새로 빌드를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패키지드 폴더에 패키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윈도우즈 플랫폼에 클라이언트를 패키징을 했으니까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라는 이런 폴더가 생길 거예요. 여기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exe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파일만 이제 뭐 압축 파일 같은 거로 만드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뭐 보내드리면은 실제로 저희가 만든 게임을 별도의 뭐 추가적인 설치 과정 없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폴더를 저희가 여기서 새로 패키징을 할 때마다 지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이 폴더를 지우시면은 아마 또 새로 패키징하는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는 그냥 두시고 이제 덮어쓰는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더 시간도 적게 걸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게임즈 폴더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개 관리할 프로젝트를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교육생분들께서 이 게임즈 폴더에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이제 myds test라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진행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U 프로젝트 파일이 있을 거고, 원래 여기에 솔루션 파일이 또 있을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엔진을 빌드해서 쓸 때는 이 프로젝트에 있는 솔루션 파일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 엔진을 클론했을 때 이 폴더에 있는 이 UE5 솔루션 파일을 항상 실행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는 저렇게 쓰시면 되고, 이 U 프로젝트를 우클릭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파일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엔진 버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을 직접 빌드해서 쓰시면은 프로젝트에 있는 솔루션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아까 UE5.solution이라는 그 파일로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엔진을 직접 빌드해서 쓰실 때는 이 Generate Visual Studio Files라는 옵션은 사실상 쓰실 일이 없습니다. 네, 이 옵션은 쓰실 일이 없고, 이 아래에 있는
스위치 엔진 버전을 누르셔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알아서 언리얼이 파악을 해서 언리얼 엔진, 그러니까 위에 버전만 나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에픽 게임즈 런처에서 직접 설치한 경우고요. 아래에 이제 이렇게 경로가 나오는 경우는 언리얼 엔진을 저희가 처음 진행했던 것처럼 엔진 소스를 직접 받아서 빌드를 했을 때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엔진을 클론을 받으셔서 빌드한 그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엔진이 이제 저희가 설치한 엔진이 아니라 직접 빌드하신 엔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서 본인 프로젝트를 직접 빌드한 엔진에 맞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파일은 그냥 뭔가 새로 갱신할 게 있을 때마다 그냥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때는 프로젝트에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 항상 이 UE5 솔루션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 프로젝트가 이제 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추가가 돼서 여기서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던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클라이언트를 이제 패키징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서버를 패키징을 해볼 거예요. 이 과정도 당연히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는 클라이언트를 눌렀었는데 이번에는 서버를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패키지 프로젝트를 눌러주겠습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만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는 덮어 쓰는 방식으로 패키징을 해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패키징을 하고 영상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똑같이 패키지드 폴더에 저장을 해줄게요. 네, 윈도우용 서버도 이제 패키징 완료가 됐고요.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가 리눅스에서 서버를 올리는 방법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리눅스용 서버도 패키징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리눅스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건 아니잖아요. 리눅스에서는 서버만 돌릴 거기 때문에 리눅스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만 패키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서버를 눌러주시고 똑같이 테스트 모드로 패키징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똑같이 패키지드 폴더에 저장을 해줄게요. 네, 저는 리눅스용 데디케이티드 서버도 패키징이 완료됐고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아까 패키지드 폴더에 저장을 했었잖아요.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알아서 언리얼 엔진에 폴더를 만들어서 리눅스용 서버, 윈도우즈용 서버, 윈도우즈용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폴더를 나눠서 생성을 해줍니다. 또 윈도우 서버에서는 EXE로 실행할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패키징 완료가 됐고 클라이언트도 패키징이 완료가 됐고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 쉘 스크립트라는 걸 실행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서버들을 실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리눅스용 서버도 빌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에디터는 닫을 거고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처음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공용 네트워크로 방화벽을 허용할 건지 아니면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허용할 건지 이거는 제가 네트워크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본인 네트워크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맞지만 웬만해서는 개인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예요. 이게 실행이 안 된 건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창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관리자를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서드 퍼슨 게임 템플릿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저희 PC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데디케이트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면은 cmd 창을 여셔서 -ano라는 명령으로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 제 PC에서 열린 코드들이 쭉 나오게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언리얼 엔진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7777 포트의 UDP 방식을 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7777 포트의 UDP 방식으로 리슨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이 데디케이트 서버를 작업 끝내기를 해서 종료를 하면은 다시 nested ano를 하면 이제는 7777 포트가 닫힌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실행을 하거나 종료를 할 때 매번 뭐 작업 관리자를 켜거나 명령어를 써서 종료를 하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치 파일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노션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배치 파일을 제가 올려드렸을 건데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기 이름도 나와 있죠. 이름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서버 exe가 있는 똑같은 폴더에 run server windows.batch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s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변수를 설정해서 밑에서는 그 변수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건데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myDSTest라고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게임 네임에는 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실행하고 계시면은 저랑 똑같이 myDSTest로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 프로젝트의 이름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에는 이 게임 네임에는 본인 프로젝트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exe를 실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서버를 실행할 때 이 배치 파일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이 배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눈에 보이도록 서버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그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저번에 서버 타겟 파일을 설정할 때 이 비유즈 로깅인 shipping이라는 옵션을 true로 설정해줬기 때문이에요. 이 옵션을 설정 안 해주셨으면은 아마 여기서 로그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로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 옵션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서버가 지금 7777 포트에서 잘 실행이 되고 있다고 로그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도 이제
실행을 해볼 거예요. 클라이언트도 제가 배치 파일을 드렸어요. 클라이언트도 기본으로 실행하면은 계속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돼서 저희가 디버깅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도 제가 배치 파일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이 클라이언트 exe 파일이 있는 곳에 run client.batch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서버랑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환경 변수의 값들을 읽어서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이 게임 네임은 똑같이 본인의 게임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with는 제가 창 모드로 실행할 때 바로 너비가 얼마나 될지, height는 윈도우 모드에서 높이를 얼마나 실행을 할지, 지정을 할지 그런 옵션이고요. 데디케이트 서버는 제가 7777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트는 7777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DS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이 환경 변수가 IP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제 PC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로컬 호스트라는 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로컬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제 PC를 뜻하는 거예요. 저희가 062에 연결돼서 192로 시작하는 그런 IP를 뜻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내 PC를 알려주는 그냥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ySQL 서버를 컴퓨터에서 실행해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치 웹서버 같은 걸 켜가지고 접속을 할 때 로컬 호스트를 가끔씩 썼잖아요. 그게 그냥 내 PC에 있는 IP를 지정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그냥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로컬 호스트의 실제 IP는 127.0.0.1이라는 IP고요. 127.0.0.1로 지정을 하면은 그냥 이거는 내 PC에 접속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컬 호스트로 한번 지정을 하고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지금 데디케이트 서버는 잘 돌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이 EXE로 실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공유드린 이 배치 파일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배치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지금 뭔가 접속이 된 것 같은데 한번 클라이언트 하나 더 실행시켜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연결이 안 됐죠. 클라이언트를 2개 켰는데 서로가 안 보이죠. 지금 실제로 접속이 되면은 이 서버에 로그가 떠요.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됐다고. 근데 지금 서버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클라이언트에서도 서로가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연결이 안 됐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run client.batch 파일에 저희가 로컬 호스트를 지정을 했어요. 이 로컬 호스트라는 거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러던데, 저희가 쓰는 IP 체계는 사실 옛날에는 IP 버전 4를 썼었는데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네 부분에 나눠가지고 숫자들이 있는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IP 버전 6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은 IP를 좀 할당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IP 버전 6랑 기존의 IP 버전 4랑 새로운 IP 버전 6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로컬 호스트를 지정하면은 IP 버전 4에 127.0.0.1이라는 이런 IP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땡땡 1이라는 이런 IP 버전 6에 로컬호스트 IP가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컬호스트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127001이 아니라 이런 IP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못 찾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지정을 해서 만약에 접속이 안 되시면은 이건 IP 버전 6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IP 버전 4에 127001 IP를 적어주시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127001 IP를 적어줬고 제가 저장을 하고 닫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데디케이티드 서버 로그에 누군가 새로 접속이 됐다고 로그가 떴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인 요청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접속이 됐다고 이렇게 뜹니다. 클라이언트 하나 더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가끔씩 뭔가 접속이 잘 안 될 때는 서버 쪽에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서버에서도 방금 로그가 뜨면서 똑같이 새로운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접속도 성공이 했다고 이렇게 떴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다른 클라이언트지만 이렇게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통해서 잘 만나서 이렇게 이동 같은 것도 잘 복제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서 돌고 있는 이 서버에 이 다른 클라이언트가 서로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로컬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을 시켜서 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고요.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7777 포트에서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커맨드 창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이 7777이라는 포트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그러면은 제가 이 상황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하나 더 실행시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실행했던 배치 파일이죠. 이걸 한 번 더 실행하면은 이거는 기존의 서버를 망가뜨리면서 뭔가 새로 동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2개가 켜져 있는데 그러면은 7777 포트에서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 켜진 서버는 어떤 포트에서 동작을 하는 걸까? 확인을 해보면은 얘가 7777이 처음에 켰던 애고요. 제가 방금 켰던 두 번째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자동으로 얘 7778이라는 포트 번호를 쓰게 됩니다. 1이 증가했죠? 보시면은 알아서 충돌이 없게끔 이렇게 포트 번호가 증가해서 실행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총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지금 3개 켰기 때문에 자동으로 7777부터 1씩 증가해서 포트 번호가 할당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서버가 3개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켜면은 뭔가 매치메이킹 같은 그런 거를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매치메이킹 알고리즘이나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서버가 있어야겠지만 그 매치메이킹 서버에 요청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을 하면 되는지 그 정보를 받아오면은 이제 매치메이킹 같은 그런 거를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7777로 접속을 하면 돼. 어떤 사람한테 너는 7779로 접속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플레이 세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플레이 세션을 구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따로 오셨으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안 되시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멘토님들께서 훨씬 더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아니면 멘토님들께 물어보셔서 많은 분들이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